아마 거리 문제 때문에 못 오셨고, 그래서 서로 다 아시고 계시지만 대표로 이렇게 브랜치 매니저들 잠깐 소개해가는 시간을 잠깐 가질게요. 브레이아피스의 마이클 방 사장님. 박수 소리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 얼바인 본사 사장님이신 찰리 왕 선생님. 인기 수준이 좀 비슷하네요. 오늘 그 변호사님 직접 섭외하시고 여기 지금 부에나파크 매니저이신 한희정 선생님. 네, 반갑고요. 아무튼 저희가 부동산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관심이 많으셔서 오신 줄 알고 있는데요. 귀한 시간 내주신 변호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세상은 요즘 같은 세상은 혼자는 절대 못 살아요.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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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이 네트워킹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앞으로 많은 지식을 습득하시고 설명하셔서 서로 이렇게 공존하고 도와가면서 이렇게 비즈니스적으로 연락을 많이 했으면 좋겠으니까 한 번 세미나를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동산법도 그렇고 많이 변호사님이 왔다 가셨는데 서로 비즈니스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시고 또 많은 도움을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거 한 번 들으면 저희가 IQ가 높지가 않아요. 자꾸 어제 일도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특별히 동의해 주셔갖고 영상을 찍어서 알침에 올려놓을 거니까 틈나는 대로 궁금하시는 대로 알침 들어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선생님 자세히 또 따로 소개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박희준 선생님이 변호사님이 워낙 유명하셔가지고 섭외하는데 1년 걸렸나요? 네, 그래서 저희 클라이언트도 되게 나중에 도움받은 게 우리 변호사님한테 도움받은 케이스가 많아서 그래서 한 달 전에 말씀드렸더니 기꺼이 와주신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인 거 어떤 거는 에이전트가 웬만한 거는 손님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래서 한번 듣고 나면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변호사님하고 상담하세요 하겠지만 그래도 손님이 급할 때 바로 물어보면 가벼운 앤서 정도는 하실 수 있는 그런 세미나를 한번 마련해 봤는데요. 많이 와주셔서 저도 감사해요. 오늘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시작할까요? 네. 저희 사무실이 3층에 있어서 제가 세미나 때문에 트래블한 거는 최단기간인 것 같아요. 계단만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자, 상속계획 세미나가 저희가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잡았는데 이게 본래 2시간 분량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구체적으로 저를 다음에 또 불러주신다라는 전제로 오늘은 이스테이트 플래닝 101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계기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3, 4, 5번에 대해서도 쭉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리빙 트러스트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손님들 중에서도 가끔 가다가 리빙 트러스트가 갖고 있으니까 리빙 트러스트로 집을 구입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셨을 거예요. 그럼 리빙 트러스트가 뭔가에 대해서 이제 아셔야 되잖아요. 리빙 트러스트가 왜 필요한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본인 가정을 위해서 리빙 트러스트를 해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그러면 많이 아시겠네요. 첫 번째, 리빙 트러스트가 저희가 필요한 이유는 답이 나와 있죠. 상속 법원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면 왜 리빙 트러스트를 안 해놓으면은 상속 법원을 가야 할까가 다음 퀘스천이 될 건데 그 이유가 저희가 미국에서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기 때문에 상속 등기라는 것을 통해서 고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가족들이 법원이라는 것을 거치지 않고 n분의 1로 착착 받아갑니다. 상속법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골치 아플 필요가 없는 거죠. 저희도 누가 얼마를 어떻게 받아가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가족관계 증명서가 없기 때문에 결국 내가 고인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고인이 아무런 상속 장치를 안 해놓게 되게 되면은 고인이 가족들이 법원을 가서 받아와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건 법원에서 알아서 찾아가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가서 시작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죠. 유언장과 위임장의 혼합 형태인데 제가 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기를 살아계셨을 때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하늘나라 가셨을 때도 사용할 수가 있다고 말씀 많이 드립니다. 가끔 가다가 손님들께서 자제분이라든지 친지분한테 위임장 주시고 대신 에스크로 트랜잭션이라든지 서명하게 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심지어는 디드에도 서명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위임장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대리인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나 외에 제3자에게 나에 대한 재산권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잠깐 동안이나 대리인 이양을 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유언장은 반대로 제가 하늘나라를 가면서 누군가에게 내 재산을 남기고자 할 때 쓰게 됩니다. 내가 사망하게 되게 되면은 누군가에게 얼마를 착착착착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맞춤형 상속이라고 저희가 나오는데 아무런 상속 플랜을 안 하고 돌아가시게 되게 되면은 저희는 상속법에 맞춰가지고 무조건 n분의 1입니다. 제가 최근에 도와드린 분들도 저한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가정마다 너무너무 상황이 다 다릅니다. 예전에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뭐 전쟁 때문에 헤어지셨다가 뭐 재가도 하셨다가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제분들이 막 10분 정도 되시고 왜 이러셨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어떻게 구분 짓냐에 따라서 굉장히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뭐라고 오해를 하냐면은 본인 자녀만 받아간다라고 오해를 하시고 아니면은 본인 친형제 자매만 받아간다라고 오해를 하시거든요. 본인이 입양하신 자녀는 본인이 생물학적 부모가 아니더라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본인이 아버지가 만약에 다른 형제 자매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분께서 돌아가시면서 아무런 밑에 자손을 안 남기게 되게 되면은 아버지가 다른 형제 자매들도 재산을 받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half brother, half sister들을 구분 짓지 않고 whole brother, whole sister하고 같이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집안 사정이 조금 이렇게 복잡할수록 정확하게 상속 계획을 해놔야지 나중에 억울한 가족들이 안 생기게 됩니다. 지금 상속 시 양도소득세 혜택에 대해서도 제가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손님들 중에서도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저희 부동산 팔아야 돼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시면서 회계사님들한테도 같은 질문을 하시겠지만 여기 계신 에이전트 분들한테도 우리 세금 얼마 정도 낼지 아시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때 말씀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되도록이면 6개월 이내에 집을 감정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감정을 하냐면은 그 감정가가 아버님하고 어머님께서 그 집을 구매한 구매가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만약에 20만 불의 부동산을 구입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살아생전 100만 불에 이 집을 팔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primary residence deduction이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 depreciation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100만 불 빼기 20만 불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은 저희가 세금을 80만 불에 대한 세금을 내야겠죠? 그죠? 80만 불이 제가 이익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하늘나라 가고 나서 100만 불이 된 재산을 저희 아들이 100만 불일 때 감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 감정가가 제 아들의 구매가가 됩니다. 굉장히 좋죠. 그래서 제 아들이 나중에 120만 불을 기다렸다가 120만 불에 팔게 되게 되면은 120만 불 빼기 100만 불입니다. 120만 불 빼기 20만 불이 아니라는 거죠. 손님들께서 본인이 실컷 잘 사놓고 아드님 이름, 따님 이름들을 조인 테넌트로 올려달라고 하셔가지고 많이 오시는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 좋은 세금 혜택을 반으로 뚝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리빙 트러스트를 제대로 잘 해놓고 부모님이 온전히 가지고 계시다가 돌아가시게 되게 되면은 그 감정가가 바로 자제분의 구매가가 됩니다. 그게 바로 IRC 텍스 코드, 그러니까 IRC, 그러니까 Internal Revenue Code 1014에 나오는 조항입니다. 저희가 Tender and Exchange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Tender and Exchange 요지가 뭡니까? 그죠? Tax Deferred System입니다. 결국은 IRS에다가 제가 Promissory Note를 계속 발행을 하는 거예요. A라는 부동산을 팔고 B라는 부동산을 사면서 여기에 대한 차익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세금 낼게요 하고 차용증을 IRS에다가 주고 그 대신 세금을 유예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재산이 계속 불어났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디퍼런스가 계속 커지고 있겠죠.
제 차용증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뭘 해야 되냐? 리빙 트러스트를 해야 됩니다. 왜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이 기준점을 위로 확 끌어올려주기 때문에 부모님 생전에 계속 미뤄왔던 세금이 상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라미스 노트 자체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갑자기 텐더런 익스체인지를 잘하고 계시다가 본인이 아프시면서 자제분들한테 50% 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 오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실 거예요. 미루셔야 됩니다. 언제로? 부모님 사후로 미뤄야지 자제분이 나중에 그 텐더런 익스체인지를 팔더라도 자제분의 스타팅 포인트가 여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아니죠. 그래서 엄청난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텐더런 익스체인지만큼이나 1014이 미국에서 부동산으로 부자를 만들어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자, 그게 바로 상속시 양도소득세 혜택이고요. 취소 가능 트러스트와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가 있습니다. 취소 가능하다라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 본인께서 하늘나라 가시면서 자제분들이 상속법원 안 거치고 돈을 받아주기 위해서 리빙 트러스트를 취소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취소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만드셨을 때부터 본인 스스로도 그 재산에 대해서 움직임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꼭 묶어놔야 된다라는 거죠.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취소 가능 트러스트와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를 같이 섞어서 그러니까 한 분께서 2개의 트러스트를 만드셔도 되고 여러 개의 트러스트를 만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취소 가능 트러스트에다가 시작을 하셔가지고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를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얹게 된다라는 거죠. 저희가 상속법원에 가게 되게 되면은 상속법원에 시작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망자가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 상속법원이 개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망자가 남긴 재산이 15만 불 이상이 초과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그때는 상속법원으로 가서 망자의 후계들이 직계 후손들이 이 자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15만 불 미만이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속법원을 거치지 않고도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속법원에 들어간다 하게 되면은 많은 경비와 그리고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경비라고 하게 되게 되면은 저희가 그로스 밸류에 맞춰가지고 비용을 받게 됩니다. 100만 불짜리를 어떤 부동산을 남기고 손님께서 아무런 상속 장치를 안 하고 돌아가셨잖아요. 저희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비용이 23,000불입니다. 많죠? 저희 그래서 참 프로베이 케이스가 들어오면은 저희 사무실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리고 프로베이 케이스 중간 과정에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고 계신 게 뭐냐면은요. 프로베이시 끝나기까지 절대로 부동산을 팔 수 없다라고 오해하시거든요. 아닙니다. 상속 집행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personal representative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상속 집행자가 어떤 권리를 가지냐에 따라서 처음에 시작했었을 때 어떤 청원서를 넣냐에 따라서 중간에 팔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상속 과정 중에 콜트에서 비딩을 해서 팔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부 어토리티를 가지게 되게 되면은 상속 대리인이라는 것을 임명장을 받습니다. 그걸 저희가 레터라고 그러거든요. 그 레터를 받은 순간부터 프로베이 세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아직 끝나질 않았기 때문에 명의가 estate of so and so로 나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사가는 바이어도 당연히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많이 깎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저희가 as is 컨디션으로 팔으셔야 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 한국 분 중에 한 번도 그런 분을 뵙지는 못했는데 외국 분 중에서 프로베이 세일만 하시는 분이 좀 계십니다. 그죠? 그분께서는 정말 열심히 프로베이 세일만 하기 위해서 이스테이트 플래닝 변호사라든지 프로베이 변호사들 찾아다니시면서 네트워킹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의 비즈니스 모델은 뭐냐면은 프로베이 세일에서 대부분 건져 올리는 부동산들은 고인이 아무런 업데이트를 안 하거나 안에 제대로 리페어를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수리를 하시다가 중간에 돌아가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as is 컨디션으로 팔게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헐값에 팔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그분은 본인이 우선 본인 돈을 들여서 집을 고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세일해서 수리한 가격을 다시 받아갑니다.
근데 대부분 수리한 가격보다 더 많이 받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프로베이 변호사들이 그분을 선호합니다. 왜냐? 프로베이 변호사들의 금액도 결국에는 부동산 세일링 프라이스에 맞춰가지고 결정이 되는데 그분이 여기 있던 프라이스를 여기서 끌어올리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결과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고인의 베네피시들도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게 되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사시고 나서 디벨롭하러 오시는 분들은 많이 봤어요. 이 케이스가 끝나고 나서 이 스테이트 소앤소를 해가지고 디벨롭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본인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관리하셔가지고 손님에게도 그렇고 변호사들도 그렇고 그렇게 많은 메리트를 주시는 한국 분들을 아직 많이 못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한 분께서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다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죠. 자, 수혜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상속소송이 꽤나 많습니다. 상속소송이 네네. 상속소송이 꽤나 많은 이유가 살아생전 부모님들이 구두로 한 말 때문에도 그렇고 은근슬쩍 적어놓은 글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살아생전 구두로 우리 큰딸이 여기 와가지고 우리를 간호를 해주니까 이 집은 우리 큰딸에게 줄게요 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무런 상속계획을 안 해놓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속법원에서는 무조건 n분의 1로 받아갑니다. 누가 효자고 누가 불효자였는지 법원에서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판사님들은 주로 하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그냥 n분의 1입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뭐였냐? 돈에 향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짙은 향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년 연을 끄는 자녀도 나타납니다. 신기하죠? 어디선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안 나타나는 경우를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은 손님들한테도 농담처럼 드리는 말씀이 조금 아픈 손가락이 있고 조금 덜 아픈 손가락이 있잖아요. 물었을 때 좀 덜 이쁜 손가락, 더 예쁜 손가락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본인이 살아생전 원하시는 대로 해놓으셔야지 아니게 되게 되면은 자녀들이 치고받고 유산 상속 소송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도와드리고 있는 분도 고인은 이제 여기서 다 부동산을 가지고 계셨고 식구들이 다 한국에 계셨어요. 그러면은 퍼스널 레프레젠테티브 자체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변호사가 법정 대리인도 되면서 변호사 역할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저희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더블 디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손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셨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저는 보지도 못한 생판 모르는 변호사가 저렇게 돈 벌고 있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손님께서 살아생전 리빙 트러스를 잘 해놓고 돌아가셨으면은 원하시는 본인이 정한 상속 대리인이 정확하게 그렇게 많은 돈과 비용을 거치지 않고도 줄 수가 있습니다. 상속 법원을 거치게 된다 하게 되게 되면은 그 임명장이 나오기 전까지 상속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고인께서 렌털 프로퍼티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시고 나서 그분께서 직접 가셔가지고 매니지먼트를 하시거나 그분이 계속 직접 받으셔가지고 본인 어카운트로 돈을 넣으셨습니다. 테넌트들이 굉장히 안타깝게도 법적으로 야근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갑자기 렌트 비용을 안 냅니다. 변호사한테 알아봤는데 그쪽이 아직 상속 대리인으로 임명을 안 됐으니까 뭘 믿고 우리가 돈을 주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상속 대리인이라는 임명장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소 5개월에서 6개월 아니면 더 올라가기도 합니다. 한국 분들이 오셔가지고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저한테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희 시작할게요 라고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한 달 후에 전화해서 이제쯤 끝나나요? 그러세요. 그런데 임명장을 받기까지 5, 6개월이 걸리니 그죠? 그렇게 되게 된다 하게 되면은 중간에 렌트비를 안 내고 나가는 세입자들도 많아지고 결국에는 그 프로퍼티를 정말 안 좋은 경우에는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일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손님들에게도 살아생전 제대로 된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를 제대로 잘 구해서 넣어놓으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멀티 유닛일 경우 그렇게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LLC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놓으시게 되게 되면은 고인의 이름이 뜰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고인께서 그 부동산을 가지고 계셨을 때 그 고인께서 하늘나라 가신다고 할지라도 좋은 프로퍼티 매니지먼트하고 계약만 잘해놓고 있으신다고 하게 되면 그쪽으로 계속 가면서 고인의 자녀들이 그 재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 아끼신다고 24 유닛을 혼자서 다 관리하시는 분들도 제 손님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분께서 돌아가시잖아요. 아무 리빙 트러스트도 안 해놓고 돌아가시게 되게 되면은 자제분은 잘못하게 되게 되면은 프로퍼티 텍스 그대로 내야 되고 렌트 비용은 안 내고 몰게지 비용은 그대로 내야 되고 이게 정말 정산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동산 하나를 남겨놓고 돌아가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HOA 비용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HOA가 나중에는 이만큼 와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채권자 클레임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님들한테 교육을 시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프로퍼티 매니지먼트의 역할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도 꼭 말씀을 하셔야 되시고 프로베이 세일즈에 들어갔었을 때 잘못하게 되게 되면은 헐값에 본인이 대부분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일궈온 재산이 잘못하게 되면 헐값에 팔릴 수도 있다는 것을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종 원치 않은 이에게 유산이 상속된다는 것이 바로 아까 같은 경우 30년 연끄는 자녀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좋아하시겠어요? 그죠? 바로 그럴 경우 저희는 다 n분의 1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상속법원을 피하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살아있을 시 증여하시고 수혜자 설정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쭉 말씀드리는 리빙 트러스트가 있습니다. 살아있을 시 증여, 부동산으로 치게 되게 되면은 갑자기 자제분들 이름을 공동주인으로 해달라고 조인 테넌트로 넣어달라고 우리 자녀한테 주겠다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 막으셔야 됩니다. 왜 막으셔야 되냐면은 자제분이 받아간 순간부터는 자제분의 몫이 50%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제분께서 만약에 나중에 다시 돌려주지 않는다. 대부분 많은 부모님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명의만 줬다라고 착각을 하시거든요. 심지어는 저한테 같이 찾아오셨던 에이전트 분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하게 되게 되면 손님한테 그렇게 프로미스를 했던 것처럼 손님이 역으로 공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인 테넌트를 같이 설정을 해준다라는 것은 그 상라 당시에 증여를 해주면서 50%에 대한 권리를 주는 겁니다. 인컴에 대한 권리를 주는 거고, 그렇죠. 렌털 인컴이 생기게 되면은 그 렌털 인컴을 50%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그 자녀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까 돌아가서 24유닛을 저한테 오시면서 자제분에게 증여하겠다고 같이 조인 테넌트로 올리겠다고 오셨던 분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말렸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만약 24유닛에서 예를 들어서 한 3만 불 렌털 인컴이 생긴다. 그러면 15,000불은 그 자제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살아있을 시 그렇게 반만 걸쳐주는 게 아니고 아예 퀵클레임 디드를 해가지고 자제분에게 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시고 나서 나는 모든 상속 계획을 끝났노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살면서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자제분이 부모님보다 먼저 사망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부모님이 다시 받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소원해집니다. 왜? 자제분이 대부분 결혼을 했고 자녀가 있게 되게 되면은 부모님이 주셨을 때는 부모님 마음대로 주셨으나 돌아올 때는 그 며느리나든지 사위하고 그리고 그 손자 손녀들이 동의를 해야지 다시 받아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 동의하기 힘든 상황이겠죠. 네. 그러시고 자제분이 만약에 교통사고라도 일으키거나 아니면 채권자 클레임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긴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그 절반을 주셨거나 다 주셨거나 다 휩쓸리게 됩니다. 어떤 분께서 저한테 우리 아들이 지금 채권자 클레임이 엄청 들어오게 됐는데 제가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전화하셨어요. 반을 주신 상태였습니다. 반을 그냥 돌려주시면 된다라고 심플하고 생각하셨는데 이걸 도와드리기가 굉장히 힘들 때도 있습니다. 왜냐? 저희는 이 반을 받아옴으로써 아드님께서 그 채권자 클레임에서 저지먼을 받게 됐는데 부모님한테서 받아왔던 것을 다시 부모님 이름으로 돌리잖아요. 하필 소송이 날 때쯤. 그렇게 되면 재산 은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줬던 사람들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한테서 자제분한테 가는 것이 굉장히 간단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역효과가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대부분 이러신 경우도 많아요. 살아생전 갑자기 한 자제분이 결혼하시고 나서 미혼 자녀를 갑자기 조인 테넌트로 다 올립니다. 그 이유가 한 자녀가 결혼하고 나게 되게 되면은 결혼한 자녀의 배우자가 혹시 이혼했었을 때 다 뺏어갈까봐 미혼 자녀들을 황급하게 다 코의 조인 테넌트로 올리는 거죠. 조인 테넌트가 뭡니까? 한마디로 서바이벌가 100%다 가져가는 겁니다. 이러시다가 아무렇게 교정을 안 하신 상태에서 돌아가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결국은 그 미혼 자녀만 이 재산을 다 받아가게 됩니다. 그죠? 근데 그 미혼 자녀도 결국에는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형제 간의 상속 분쟁만 일으킬 요소를 잔뜩 만들어 놓고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왜 오셔가지고 우리 옆집 김 사장님이 소개했는데 잘해주시고 깎아주시고 막 이러신 분들 많으시죠. 저한테도 엄청 그러시거든요. 자, 그러면서 드리는 말씀이 김 사장님하고 다 똑같지도 않으실 건데 어떻게 제가 쿠키 컬러식으로 만들어 드립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손님들한테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전문가를 제대로 찾아가가지고 말씀을 나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애매할 때가 저한테 회계적인 질문을 하실 때 아니면은 에이전트 분께서 말씀해 주셔야 할 분, 아니면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분께서 얘기해 주셔야 될 부분을 저한테 여쭤볼 때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 설명을 하고 이거는 제가 아는 거지만 제가 개런티는 못합니다라고 제가 단서를 붙입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니게 되게 되면은 잘못하면 상속 분쟁에 같이 휘말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평생 30년, 40년 고객이셨던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러신다고 하게 되면 그분께서 가장 많이 믿고 부동산 투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터놓으셨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은 아들하고 딸이 있었는데 아들 이름만 당장 올리지만 나는 우리 딸에게도 줄 거예요 라고 말씀하셔놓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막상 돌아가시고 보면 아들이 다 받아갑니다. 이 딸 입장에서는 이분을 붙잡아야겠죠? 그죠? 뭐라도 구두라도 말씀하셨던 분을 증인으로 내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손님께서 굉장히 애매하게 타이틀하고 결국 받아가는 사람을 조금 다르게 얘기하신다 하시잖아요. 그럼 전문가를 찾아가서 제대로 짚어보시고 하시라고 꼭 말씀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많은 경우 제가 항상 헛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려고 things to avoid라고 해놨어요. 프로베이션, 프로베이트를 그렇게 많이 헛갈려 하십니다. 프로베이션 코트라고 하는데 프로베이션 코트는 없습니다. 왜냐? 프로베이션은 바로 집행유예입니다. 한마디로 죄 지은 사람들이 형이 다 끝나고 나서 나라에서 보호관찰 기간 동안 하는 것을 프로베이션이라고 하는 거고요. 프로베이시 바로 상속법원입니다. 손님들한테 프로베이션 코트 가실 거예요 한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프로베이 코트 갈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손님들 중에서 본인 아프다고 해가지고 막 재산 팔아야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당장 이렇게 파시면서 굉장히 이제 에이전트 비용들은 아무래도 많이 나오시긴 하겠지만은 손님 입장에서는 그때 파시게 되게 되면은 세금을 많이 내시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캐피털 게인스 텍스가 여기서부터 계속 아직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 파셔야 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상관은 없으나 파시게 됐었을 때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양도소득세 혜택에 대해서 만약에 여쭤보시잖아요. 그러면은 갈등이 시작되시는 거죠.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 그때는 그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회계사님한테 여쭤보세요 라고 해보세요. 자, 그리고 리버커블 리빙 트러스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리버커블 리빙 트러스를 만들면서 재산 자체가 아예 보호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은 리버커블 리빙 트러스를 만들게 되게 되면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철옹성을 만드는 것처럼 생각하시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프로베이 코트만 거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자산 보호의 기능은 절대로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쭉 설명드렸던 Setting up joint tenancy with children이라는 이게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Setting up joint tenancy with unmarried children 이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돌아가시기 전에 리빙 트러스트 잘 해놓고 오셔가지고 우리 타이틀을 전부 다 아들, 딸 이름으로 그때 증여하겠다, 바꾸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 그때부터 자제분 이름으로 살아있을 시 증여를 하시게 되게 되면은
자제분들이 나중에 파셨을 때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저도 솔직히 어떤 손님이 오시게 되게 되면은 이분께서 뭐 살아생전 리빙 트러스를 갑자기 만들러 오시는 아프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나쁜 말로 하게 되면은 기다렸다가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 프로벳 하면 제가 더 돈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근데도 손님이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오늘 내를 하신다고 하면 저는 달려갑니다. 왜냐? 손님 가정들이 겪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제가 싸우고 헤어지고 심지어는 서로 등을 지는 가족들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유의해야 될 점은 제가 하필 찾아간 손님께서 마지막 정신이 이렇게 오락가락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제가 그걸 서명을 받으면 안 됩니다. 특히 정신이 오락가락 하신 상태에서 한 자녀만 주겠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필히 상속 분쟁의 요지를 남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님들께서 건강하실 때 리빙 트러스를 제대로 해 놓으셔야지 그게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또 하나 손님들께서 리빙 트러스로 타이틀을 갖고 오시겠다 하시는 경우도 있고 손님들께서 자제분하고 이름을 같이 해서 해달라는 경우도 있고 부부끼리 사달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름을 그때 넣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파급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손님들께서 숙지를 못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왜냐? 저희가 미국에서는 서부 쪽에서는 에스크로 트랜잭션이라는 데 이때 변호사가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동부에서는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타이틀상에서 얘기 나눌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근데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안 하다 보니까 타이틀 컴퍼니에서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향방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님 하나하나를 계몽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분이 지금 이렇게 부동산 하나 사시고 하시면서 타이틀을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그 손님 가정의 향방이 어떻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손님이 지금 팔고 안 팔고의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자제분으로 하여금 소득세를 내고 말고에 대해서 향방을 한다는 것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경우 손님하고 관계가 좋게 이어지시게 되게 되면은 대부분 손님의 자녀들로도 연결이 됩니다. 그죠?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1세대를 도와드렸다가 2세대로 많이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손님들하고 잘 연결을 해 놓으시게 되게 되고 손님 계몽을 잘 하시잖아요. 자제분들도 와서 같이 일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아까 쭉 설명드렸던 것을 제가 덧붙일게요. 아까 1014이 바로 부동산을 통해서 이제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했죠. 팬시한 말로 이게 step up in basis입니다. step up in basis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cost basis를 망자가 하늘나라 가셨을 때 그때의 마켓 밸류를 올려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손님들이 제가 그때 예전에 부동산 사놓으려고 진로 찾았었는데 그 진로 가지고 안 되나요?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안 됩니다. Certified and Appraiser를 꼭 필요합니다. 특히 집일 경우에는 뭐 간단하게들 하시는데 커머셜 빌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몇천 불을 아끼려고 하시다가 잘못하게 되게 되면은 IRS에서 엄청난 세금을 물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손님들 중에서도 연락이 오실 거예요. 왜 그때 우리 몇 년 전에 해놓은 거 있었지요? 하고 달라고 하시는 손님도 있거든요. 근데 망자가 사망하기 시점에 앞 전후로 6개월입니다. 특히 이럴 경우에는 이거를 기준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왜 기준을 올려야 되겠습니까? 이 기준을 올려야지 나중에 세어 프라이스하고 차익이 이익이 더 적어질 테니까요. 근데 주셨던 어프레이저 리포트가 하필 예전 거라서 여기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손님이 엉뚱하게 되면 이만큼 내야 될 세금을 이만큼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이 더 들더라도 어프레이저 하시는 게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머셜 빌딩일수록 손님들에게 계몽을 잘 하셔야 됩니다. 6개월 이내에 Certified and Appraiser를 쓰십시다. 가끔 가다가 손님들이 은행에서 해줬다라고 해서 가지고 오신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 은행에서 컬디스를 해주면서 정말 Certified and Appraiser 있고 그 Certified and 분의 이름하고 이렇게 다 나와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텍스 리턴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망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망자가 가지고 계셨던 부동산을 망자의 이름으로 팔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프로베이 세일을 통해서 팔게 되고요.
이럴 경우에는 자제분들이 본인의 이름으로 받아서 팔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자제분이 팔았을 때 그 다음에 세금 보고에 같이 올해 팔았던 게 같이 들어가야겠죠. 그럴 때 기준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회계사님한테 cost basis를 알려드려야 됩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라고 회계사님한테 꼭 말씀을 하셔야지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좀 넘길게요. 특히 재산이 많으신 분께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저희는 상속세 파일링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속세 세금 보고도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 세금 보고가 들어가면서 저희가 cost basis를 다 알려줘야 됩니다. 왜냐? cost basis는 이만큼이라고 그때 보고해 놓고 가끔 가다가 망자의 자녀들 중에서 cost basis를 본래 실제 본인이 리포트한테 이만큼 더 올려가지고 세금을 적게 내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망자가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cost basis가 그때 락인 됐다라는 것을 나라에다 리포트해주는 requirement입니다. 자, 여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tenancy in common, joint tenancy 해가지고 여러 가지 들어보셨을 건데 joint tenancy라든지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은 한마디로 살아남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joint tenant는 부부가 아니더라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 모르는 타인들끼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살아남는 사람이 승자이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게 되면은 정말 오래 사는 사람만 다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자제분들을 조인 테넌트로 넣어달라고 했는데 제가 이것보다는 리빙 트러스가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시고 나서 어디 가셔가지고 조인 테넌트로 떡하니 만들어서 오신 겁니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박 변호사 이거 풀어주면 안 돼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며느님하고 아드님한테 서명 받아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왜 풀어달라고 하셨겠어요? 사이가 안 좋아져서 풀어달라고 하신 겁니다.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더더욱 거기에 대해서 서명을 해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인 테넌스를 엮을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엮고 나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뭐냐면은 저희가 인컴도 나눠야 되고 팔았을 때 세일즈 프로세스도 나눠야 됩니다. 그죠? 주인이 4사람이면 25, 25, 25, 25라는 거죠. 그 자제분들은 당연히 받아갈 몫이 생깁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팔고 싶은데 팔아서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싶고 사인은 받아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시츄에이션이긴 하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생전 자제분들 이름을 같이 묶어가지고 two brothers한테 조인 테넌트로 엮어서 같이 주시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나서 자제분들이 살아생전 그 프로퍼티를 계속 렌탈 인컴을 잘 받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큰형이 사망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은 동생이 다 100%를 받아갑니다. 부모님께서는 그걸 예상을 하지 않고 다 미혼이셨을 때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아들끼리 잘 해서 잘 온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큰아들이 사망하게 되게 되면은 밑에 있는 동생이 형수라든가 조카를 따로 챙겨주지 않은 이상은 받아올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는 어떻게 만드냐? 아예 따로따로 떼가지고 50대 50을 해서 각각의 리빙 트러스를 넣게 합니다. 특히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게 해드려야지 이분께서 아니면 이분께서 사망하시더라도 아니면 아프시더라도 그 본인들만의 가족들을 챙길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테넌시 인 커먼으로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테넌시 인 커먼은 50대 50 아니면 33 원하시는 대로 20, 30, 40으로 다 끊어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뭐 빅터빌에 갑자기 이렇게 하시거나 뭐 여기다가 이제 땅 사시면서 10%, 15%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쏘신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근데 제 손님 중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땅 잘못 샀어 이러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시고는 사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보고 샀대요. 그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때 옆에서 사라고 해가지고 샀는데 지금 와가지고 프로퍼티 텍스만 내고 있어 그러시는데 프로퍼티 텍스를 어떻게 내야 되니까 이럴 경우 20% 갖고 있으시면은 20%에 맞춰가지고 내시고 30% 갖고 있으면 30% 맞춰서 냅니다. 자, 그리고 커뮤니티 프로퍼티는 뭐냐면은 부부 사이에서만 갖고 있을 수 있는 타이틀입니다. 그죠? 언뜻 보기에는 테넌시 인 커먼하고 커뮤니티 프로퍼티가 비슷합니다. 왜냐면은 부부는 저희가 3사람이서 부부가 아니잖아요. 2사람이서 부부죠.
그래서 저희가 커뮤니티 프로퍼티는 50대 50으로 나뉩니다. 근데 테넌시 인 커먼은 두 사람 이상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20, 30, 40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손님이 본인 가지고 있는 20% 팔겠다라고 오시게 되게 되면은 그때는 테넌시 인 커먼입니다. 그때는 나눠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커뮤니티 프로퍼티랑 커뮤니티 프로퍼티 with right of survivorship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은 right of survivorship은 커뮤니티라도 할지라도 부부 사이에서 누구든지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100%를 가져갑니다. 그 right of survivorship이라는 것이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승자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머님들 중에서 가끔 가다가 본인이 나중에 먼저 하늘나라로 가게 되게 되면은 남편이 재혼해서 새 부인에게 다 줄까봐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타이틀 자체를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만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님이 다 받아갑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그 아버님께서 뭘 하시들 간에 자제분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로 Community Property로 갖고 있게 되게 되면은 저희가 끊을 수가 있습니다. 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각각 부부가 50, 50이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손님들께서도 어떠시냐면은 절반 이렇게 가기를 원하시면서 심지어는 부부인데도 각각의 트러스를 따로 두 개를 만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님 손을 거쳐서 자제분들이 받아가지 않고 자제분들이 막바로 어머님 몫을 받아오기 위해서 그렇게 따로 만드시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아버님들은 대부분 오셔가지고 와이프 다 준다고 그러세요. 근데 지금 와이프일지 아니면 새 와이프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게 되면은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대부분 제가 정말 많이 느끼는데 저희 손님들이 대부분 프로퍼티를 저희가 타이틀을 설치를 하게 되게 되면은 조인 테넌트로 갖고 오게 됩니다. 대부분 부부신데 조인 테넌트로 갖고 오시는 거죠. 그런데 부부라고 하게 되게 되면은 적어도 커뮤니티 프로퍼티라든지 커뮤니티 프로퍼티 with right of survivorship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게 뒤에서 설명드리게 될 아까 step-up and basis가 있죠. 조인 테넌트하고 커뮤니티 프로퍼티가 확연히 세금 혜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빙 트러스에 넣을 때도 조인 테넌트로 그대로 안 두고 커뮤니티 프로퍼티로 컨버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넣습니다. 그래서 손님들 입장에서는 엑스트라 디드가 더 생기는 거예요. 정확하게 한다고 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제대로 사거나 아예 리빙 트러스를 만들어 놓고 리빙 트러스 이름을 구입한다고 하게 되면은 저한테 또 오셔가지고 디드 값을 내실 일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신 겁니다. 여기 제가 조인 테넌시하고 커뮤니티 프로퍼티가 왜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조인 테넌스를 부부가 샀습니다. 만약에 아까 돌아가가지고 20만 불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20만 불이게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와이프 10만 불, 남편 10만 불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100만 불로 바뀌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와이프 50만 불, 남편 50만 불이에요. 그래서 아까 step-up in basis는 언제 주어지냐? 망자가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 아니면 유동자산에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조인 테넌시에서 만약에 와이프가 먼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럼 와이프 몫은 step-up in 된다고 했죠. 그렇게 되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10만 불에서 50만 불로 와이프의 기준은 띱니다. 남편은 아직 살아있었기 때문에 남편 건 그대로 10만 불로 남아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다 뛰는 게 아니고 어중간하게 뜁니다. 얼마까지? 10만 불 플러스 50만 불까지 60만 불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20만 불에 산 게 아니고 그 부부가 60만 불에 산 것처럼 만들어주는 거게 됩니다. 돌아가신 분에게만 step-up in basis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와이프분께서 이 프로퍼티를 판다고, 허즈밴이 판다고 하면 얼마를 내야 될까요? 100만 불 빼기 60만 불, 40만 불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커뮤니티 프로퍼티는 정말 좋은 장점이 뭐냐면은 부부를 한 유닛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이 돌아가신다고 할지라도 두 분의 cost basis를 다 끌어올려줍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은 10만 불, 10만 불에 있던 걸 다 50만 불, 50만 불로 끌어올려줍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돌아가셨을 때 그 fair market value 100만 불에 그 부동산을 구입한 것처럼 만들어줍니다.
손님 입장에서는 그 랭귀지 하나를 차이에 두고 몇십만 불의 세금이 오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타이틀 자체가 조인 테넌트가 되어 있을 때 굉장히 안타깝다고 많이 느낀다라는 거죠. 잘못해놓고 돌아가시게 되게 되면은 그때 세금을 왕창 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프로퍼티는 좋은 점은 가지고 계셨다가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쭉 올려가지고 팔게 되게 되면 세금을 거의 안 내고 팔아도 됩니다. 특히 primary residence가 아니고 second property, 뭐 rental property 이럴 경우에는 커뮤니티 프로퍼티로 갖고 있었다 하게 되면 혜택이 엄청나겠죠. 이렇게 해놓으시게 되게 되면은 대부분 한 분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에셋 사이즈를 줄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을 줄이시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갖고 있던 렌탈 프로퍼티를 줄이시거나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때 처음부터 잘 도와드리게 되게 되면은 다시 도와드리면서 그분에게 세금이 별로 없이 파실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메리트 됩니다. 세금 걱정 때문에 못 파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잘 해놓게 되게 되면은 파셨을 때도 별로 부담 없이 파실 수가 있고 처음에 도와줬던 에이전트 분하고 계속 같이 가는 경우가 많죠. 그분의 좋은 어드바이스로 해서 세금 줄였다고 감사하시면서 파십니다. 자, 반대로 그냥 조인 테넌트로 묶어놨다가 남편분께서 돌아가셨다, 아내분께서 돌아가셨다. 그 어중간한 베이시스가 생기기 때문에 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그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리빙 트러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리빙 트러스의 기본 요소는 3가지입니다. 제가 손님들에게 말씀드리기를 회사하고 같다라고도 말씀을 드리죠. 저희가 한국말로 풀이하자고 하면은 생전 신탁입니다. 여기 보게 되게 되면은 트러스트는 사장님이고요. 트러스티는 매니저고 그리고 수혜자가 있습니다. 살아생전은 세 꼭지점이 같습니다. 왜냐? 제가 주인이고 제가 관리하고 제가 돈 받아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아프거나 아니면 제가 사망하게 되게 되면 관리자가 바뀝니다. 누구로? 제가 정한 관리자. 대부분 배우자 아니면은 자녀로 바뀌게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손님들에게 리빙 트러스를 하셨을 때 이 관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손님이 아프셨을 때라든지 사망하셨을 때 이분의 손을 거쳐서 재산을 수혜자가 받아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손을 들고 물어보세요. 왜냐면은 어떤 분이 그러셨거든요. 끝에 다 하시고 나서 손 드셨는데 아, 제가 뭘 질문해야지 까먹었네요. 네네. 지금 관리자가 수혜자한테 일시불로 하지 아니하고 네. 먼슬리라든가 애니월로 페이할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하실 수는 있는데 그러면은 그 관리자가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어떤 손님은 저한테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 자녀가 이 돈을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쓸까봐 너무 염려가 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1,000불씩 주세요. 아니면 1년에 10,000 주세요. 이렇게 하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 돈은 계속 트러스티가 평생 그 자제분 아니면 경한 기간 동안 계속 가지고 계셨다가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실 경우에는 트러스티가 가족 멤버가 아니거나 하면은 돈이 찰지가 많이 되겠죠. 네. 네. 트러스팅하고 베네피셔리하고 그럼 누가 더 프라이어티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베네피셔리 손에 오기 전까지는 트러스티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트러스티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베네피셔리가 받아올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받아는 와야 되는데 그 받아오는 것을 가지고 트러스티가 잘못하게 되면 장난을 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베네피셔리랑 트러스티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꼭 그게 정답은 아닌데 왜 그러냐면 어차피 자제분께서 받아가실 돈을 자제분께서 관리를 하시고 받아가게끔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에이전트분께서 여쭤보셨던 대로 만약에 이거를 관리를 누군가에게 맡기고 자녀에게 일시불로 안 주고 싶다. 그러면 트러스티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제가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리빙 트러스를 만들어 놨는데 저한테 트러스 시켜놓고 저한테 한 달에 1,000불만 받아가 그러면 제가 그 1,000불만 받아가겠습니까? 아니겠죠?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네. 어멘먼 해가지고 만약에 그 사람들 리자인하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면은 리포링 안 해도 되죠, 그거야? 그러니까 트러스터가 리자인, 아니 트러스티가 리자인하는 경우 말씀. 트러스터리 다른 사람한테 어멘먼 해가지고 옮길 수 있죠. 대개는 트러스터가 어멘먼을 하실 수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리코딩 자체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제가 제 트러스잖아요. 그러면 유진 파크, trustee of the 유진 파크 리빙 트러스라고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유진 파크 리빙 트러스라는 게 뭡니까? 유진 파크의 트러스토라는 거고 유진 파크의 트러스티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대부분 이럴 경우 트러스티를 바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트러스티를 바꿔서 제가 매니저하는 사람 바꾸게 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유진 파크, trustee of the 유진 파크 리빙 트러스가 아니고 저는 더 이상 관리를 못 하겠으니 이거를 제 아들에게 맡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해서 아들 trustee of the 유진 파크 리빙 트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리코딩을 새로 해야 됩니다. 아니게 되게 되면 제가 계속 리코딩 한 트러스티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예, 어멘먼을 했었을 때 트러스티를 바꾸게 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요. 예, 베네피셜 바꿀 때는 안 바꾸셔도 돼요. 리코딩을 따라 안 하셔도 되는데 리코딩한 트러스티 이름을 아예 바꾸실 때는 그때는 리코딩을 새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마 트러스토가 본인이 트러스티였다가 트러스티 역할을 리자인한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트러스티가 리자인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거를 매니지먼트를 하는 걸 맡기게 되게 되면은 그때는 리코딩을 새로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제가 더 이상 서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것인데 리코딩 자체에도 다른 사람이 이미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러면 계속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리빙 트러스트 처음에 그러면 이제 집을 사시려고 하는 분들이 네. 우리가 뭐 디드를 뭐 그랜티드 하기 전에 네. 처음부터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고 집을 구매를 할 때 그건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죠. 그게 훨씬 더 좋죠. 왜냐하면은 손님 입장에서는 개인 이름으로 사셨다가 리빙 트러스트로 또 옮기게 되게 되면 그것도 엑스트라 커스트잖아요. 근데 아예 처음부터 리빙 트러스트 서류를 갖다 주시고 그 리빙 트러스트대로 리코딩을 해달라고 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리빙 트러스트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손님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리빙 트러스트를 큰 배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배에다가 살아생전 물건을 차곡차곡 올려놓는 건데 지금처럼 아예 리빙 트러스트 이름으로 구입을 하시잖아요. 그 말은 큰 배 이름으로 아예 그 부동산을 구입을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개인 이름으로 사놓게 되게 되면은 제가 큰 배로 다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겉면에 포장지 이름을 트러스트라는 이름으로 바꿔놓고 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해주신다고 하게 되면은 손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지금 에스크로로 막 들어가는 경우에요. 네. 급하게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에스크로 끝나기까지 그런 다 할 수 있나요? 네, 대부분 다 하실 수 있어요. 네네네. 네. 그 손님이 이제 분이셨는데 자식은 없고 네. 남편이 리빙 트러스트인데 돌아가셨어요. 네. 돌아가셔서 이제 그게 트러스티한테 간 거예요. 네. 근데 그 트러스티가 아마 친구분이었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 트러스티가 그 재산에 대한 어떤 그거를 계속 미루는 거예요. 1년, 2년, 3년 그러면서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수익을 계속 콜렉트하면서 이 사람은 그 자기 그래서 저희 손님이 그 와중에 이 집을 팔 수 있는지 그런 문의를 해오신 적이 있어요. 네. 네. 그러면 트러스트 다큐멘을 봐야 돼요. 트러스트 다큐멘에 우리 와이프는 평생 팔지 못한다라고 써놓게 되게 되면 팔 수가 없습니다. 그때 콜트에다가 페티션을 해야 돼요. 왜 팔아야 되는지를 콜트가 납득을 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대부분 남편분의 개인 재산일 경우에는 와이프가 할 수가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남편이 갖고 있었던 재산이기 때문에 남편이 풀 컨트롤을 가져서 남편 사후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부 공동재산인데 그렇게 남편이 리빙 트러스트를 해놓고 부인의 권리를 막아놨다. 그럼 당연히 부인이 가가지고 그걸 풀어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트러스트를 서명을 했었을 때 어떤 트러스트를 어떻게 서명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찾아가셔가지고 리빙 트러스트를 미리 만들어 놓으신 경우는 있는데 저한테 이거 돈 많이 써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내용이 뭐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건 변호사가 이제 얘기해 줘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아니 그 돈은 쓰셨는데 뭘 사셨는지는 모르겠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뭘 어떻게 했는지 다시 얘기해 달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뭘 서명하셨는지도 제대로 안타깝게도 모르고 서명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주의하셔가지고 서명하셔야 되고
그리고 앉아서 변호사랑 얘기를 했었을 때 그 요점이 뭔지를 손님께서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러스트도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뭐 개인 재산에 대한 것도 있고 공동 재산에 대한 것도 있는데 저희가 부부 공동 재산하고 아니면은 부부 한 사람의 개인 재산이었을 때 출문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왜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은 결혼 후에부터 같이 축적한 재산입니다. 뭘로 인해서 한 사람의 노동력을 제공을 함으로써. 그래서 와이프가 집에 있었을지라도 아니면 남편이 가사 분담만 했을지라도 그 한 사람만 일한 몫이 나머지 배우자의 몫이 되는 겁니다. 절반이 같이 간다라는 거죠. 제가 만약에 이제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남편이 일을 해왔어요.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같이 축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남편 몫 절반, 제 몫 절반이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손님들 중에서도 제가 정말 신기한 게 남편분이 본인이 열심히 혼자 일하셨고 아내분께서는 집에 열심히 혼자 계셨으니 본인 거라고 다 착각을 하고 진짜 오시는 아버님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설명을 그렇게 많이 드리죠. 그럼 어떻게 되냐? 이혼하셨을 때 절반입니다. 절반입니다. 그런데 개인 재산하고 공동 재산이 섞일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본인 부모님한테서 상속받은 10만 불을 가지고 다운 페이먼트를 하고 집을 샀습니다. 부부 공동으로 샀어요. 그러시고 나서 나중에 이 집을 부부가 이혼하면서 팔게 됩니다. 그럼 와이프 몫은 얼마가 될 거고 남편 몫이 얼마가 될까요? 맞아요. 반반인데 와이프가 챙겨갈 것이 하나 있습니다. 10만 불은 챙겨갈 수가 있죠. 본인이 그 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본인이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트랙을 못하게 되게 되면은 그것도 증명할 길이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 돈을 따로 넣게 된다 하게 되면은 뭔가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손님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딸 아들이 결혼을 해서 첫 집을 사는데 내가 다운 페이먼트를 해주기로 했어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운 페이먼트이 아무 소리 소문 없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며느님 그리고 사위분한테 50%의 기프팅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놓으시고 나서 갑자기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아니면은 우리 딸이 이혼할지도 모르는데 내 돈 어떻게 되나요? 그러시는 경우가 많아요. 건져오실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이럴 경우. 따로 챙겨주지 않으면은. 그래서 부모님이 다운 페이먼트를 하셨을 때 부모님이 자제분에게 주기보다는 부모님이 차라리 와이어 해가지고 이렇게 빌려왔다라는 거 저희가 기프팅하는 거 있죠. 그걸 차라리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럼 이렇게 트랙다운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더 철저히 한다고 하게 되면은 부모 자녀 간이라도 차용증을 하고 그 집에다가 담보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자녀가 이혼을 하더라도 그 재산을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게 현실입니다. 네. 손님한테 집 산다고 한 적이 주로 저는 하는 게 네. 에이전트하고 상의하세요. 그래 그 다음에 집 사는 거 이제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변호사님하고 먼저 상의하세요가 어쩔 것 같아요. 네, 많은 경우 이제 본인이 본인 돈을 가지고 본인 집을 살 때는 크게 제가 개입할 일은 많이는 없는데요. 허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제분을 위해서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리빙 트러스를 안 만들어 놓은 본인들 돈으로도 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개입할 일은 더 많아지죠. 아까 그 조인 테넌시 설명하실 때 네. 미혼 자녀를 이제 어떤 프로퍼리에 놓는다고 그러셨어요. 네네. 뭐 결혼한 자녀 하나, 미혼 자녀 넷, 뭐 이렇게 놓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나중에 미혼 자녀가 결혼을 하면 또 분쟁이 생깁니다. 자식들. 그렇지만 이 미혼일 때 부모가 받은 거는 결혼해서 그 배우자가 왔을 때는 그 배우자는 라이트가 없지 않나요? 맞아요. 그게 정석인데요. 네. 근데 항상 정석에는 변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재산은 부부가 나눠야 될 공동재산은 요만큼인데 부모님한테 미리 받아오는 개인 재산이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살아생전 욕심을 내는 사람이 있겠죠. 이혼했었을 때 저희가 진짜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드님께서 렌털 인컴이 잘 나오는 부동산의 빌딩을 받아왔습니다. 그러시고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자제분께서 이 부동산을 그러니까 타이틀 부모님이 다 인컴을 다 막 받아가신 상태였고 이러는데 안타깝게도 나눌 게 적고 이게 더 컸던 거예요. 결국에는 여기서 얼마를 더 주셨습니다. 왜냐? 이혼 소송이 길어지게 된과 동시에 그걸 빨리 끝내야지 손님들한테는 훨씬 더 좋잖아요. 그래서 욕심을 내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저는 손님들에게 이게 참 변호사는 항상 걱정이 많아요.
왜 걱정이 많냐면은 살면서 있을 수 있는 변수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고 가장 안 좋은 경우를 말씀드려야 되거든요. 손님들에게 이게 참 야박한 얘기지만은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께서 그리고 자제분에게 뭐 미리 증여를 했거나 이렇게 하신 분이 오시잖아요. 그럼 제가 혼전 계약서를 만들라고 안타깝게도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자제분이 개인적으로 받아왔던 돈은 다 자제분의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더라도 공동재산은 나눠야 되나 이 개인 재산은 그대로 처치를 안 하겠습니다. 라는 하거나 아니면은 자제분에게 미리 주시고 나서 그 자제분이 만약에 돌아가실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자제분이 결혼하신 다음에 그 자제분의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제분께서 결혼 전에 미혼 전에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근데 그 후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 배우자가 정말 이 자녀의 그죠? 리빙 트러스트에서 의도적으로 빠진 건지 아니면 실수로 빠진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에서는 실수로 빠졌다라고 인정을 받고 이 자녀의 개인 재산을 2분의 1에서 3분의 1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리빙 트러스트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고 제가 누구누구에게 결혼해 있고 허나 나의 개인 재산은 본인 사후에 부모님한테 간다라고 적어놓게 되면은 이 배우자는 의도적으로 빠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께서 공격할 일이 훨씬 더 적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손님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자제분에게 주시는 건 좋아요. 주시는 건 좋은데 주시고 나서 잊어버려야 됩니다. 진짜 왜 누구한테 돈 빌려줬을 때하고 같은 마음으로 제가 주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이유가 주고 나서 다시 받아와야지 아니면 아유 얘가 나한테 잘할 거니까 줘야지 아니면은 이 아이가 나중에 나를 잘 부양을 해가지고 이 아이가 나의 리타이먼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주면 안 됩니다. 세상이 요즘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죠? 그래서 제가 손님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주고도 잊어버릴 수 있는 재산만 주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부동산을 선택을 하게 하셨을 때도 그때도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오셔가지고 아마 커리어 하시는 동안에 한 사람 정도는 오실 거예요. 그때 도와주셔가지고 샀는데 내가 중간에 아들 이름 올렸네. 빼는 거 좀 도와주시 그러세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정말로. 자, 그래서 리빙 트러스트에 포함되는 재반 서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위임장, 유언장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게 쫙 나와 있고요. 그리고 위임장은 살아 계시는 동안만 효력이 있고 돌아가시게 되게 되면 휴지 조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제분들한테 위임장 남겨놓고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시게 되게 되면은 자제분에게 아무것도 안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상속 계획을 아무것도 안 해놓으신 거죠. 유언장은 여기가 잘못하게 되면 프로베이스를 가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저희가 유언장을 따로 적는 이유가 n분의 1로 상속 등기가 되는데 n분의 1이 아닐 경우에는 대부분 유언장을 써야 됩니다. 여기 저희는 유언장을 아무리 적어놨을지라도 15만 불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는 유언장만으로 담아낼 수가 없어서 프로베이스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손으로 손자 끄적끄적 하시고 나서 공증받으면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거 가지고 프로베이스 코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리빙 트러스트를 해놓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료사전 지시서라든지 의료기록 열람건이 있는데 의료사전 지시서는 한마디로 본인께서 아프셨을 때 나를 대신해서 타인이 의료결정을 해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은 오셔가지고 저한테 우리 자녀가 나를 너무 오래 살려놓을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버님들 중에 최근에 오신 아버님은 우리 마누라가 승질이 너무 급해서 나 별로 아프지도 않는데 이거 뺄 것 같아요 라고 하신 분이 그래서 꼭 끼워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꼭 끼워달라는 사람. 네.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놓으시는데 그것 자체를 아예 공란으로도 서명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의료 대리인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그 의료 대리인이 결정을 하는 상황에 대해서 가족들이 제대로 이제 같이 컨센트를 안 할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본인께서 strongly 원하는 곳이 있으면 생명 연장을 하실지 안 하실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료기록 열람건도 저희가 있는데 의료기록 열람건이라 하게 되게 되면은 누가 어떤 의료기록을 볼 수 있는지 타인에게 의료기록을 설정을 해놓은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호자 지정은 저희가
가디언십, 미성년자를 위해서 여기가 지정을 하게 됩니다.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게 된다고 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부모가 18세 미만의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에 사망하게 되는 경우 그때는 가디언십을 거치게 됩니다. 가디언십을 거치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앉아있는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 해당 사람이 부모를 대신해서 양육을 하겠노라고 콜트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경우는 부모가 사고사로 한날에 같이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친지 중에 한 사람이 그 아이의 양육을 책임지겠노라고 그 아이가 살고 있는 곳이라든지 그 친지가 아이를 데려가서 양육할 법원에 가서 가디언십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남편분의 개인 재산이었어요. 남편분이 본인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러시고 나서 아무런 리빙 트러스트를 안 해놓고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부인이 있고 만약에 딸이 있습니다. 그럼 부인 절반, 딸 절반 이렇게 받아가요. 또 자녀가 둘이면은 부인 3분의 1, 자녀 3분의 1, 3분의 1씩 받아갑니다. 근데 하필 이 딸이 미성년이었어요. 어떻게 되냐? 생물학적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이 재산을 대신 관리해주기 위해서 가디언십을 해야 됩니다. 엄마가. 그렇게 해서 타이틀 자체가 그 엄마하고 딸의 50대 50으로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죠. 부모님이 살아생전 제대로 해놓게 되게 되면은 남은 부모가 해야 될 일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본인 하나의 소유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 그리고 성격이 개인 재산이었다. 꼭 명심하셔가지고 리빙 트러스트를 제대로 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질문이 있는데 네. 이제 손님이 집을 사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리빙 트러스트가 집이 한 채 있을 때 하나 만드셨어요. 네. 그랬을 때는 집이 한 채면은 리빙 트러스트가 뭐 누구한테 이렇게 어사인을 안 하고 그냥 애들이 뭐 한 25, 27 뭐 대학교 졸업해서 직장 생활을 해요. 그러면은 그게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자식들한테 가게 하죠. 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하늘나라 가시게 되면은요, 이제 돌아가셨다라고 타이틀을 저희가 정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제분들이 받아오게 되는 거죠. N분의 1로.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께서 n분의 1을 적어 놓으셨으면, 네네. 안 적어놨을 때 그냥 이제 타이틀만 리빙 트러스트인 거죠. 이제 집을 하나 샀는데 타이틀이 리빙 트러스트죠. 근데 이제 그분이 뭐 그분도 한 56, 7이니까 뭐 죽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이제 자녀들도 뭐 26, 7이다. 그래서 이제 리빙 트러스트로 타이틀을 만들죠. 예. 그때는 뭐 디테일이 안 들어갔어요. 아, 예. 리빙 트러스트 서류가 있고 그 안에 디테일이 있고 그 리빙 트러스트의 타이틀을 따와가지고 디드 리코딩을 네,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디드 리코딩을 하셨을 각각 왜 유진 파크 트러스티하고 유진 파크 리빙 트러스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유진 파크 리빙 트러스트의 원문을 보셔야 돼요. 그 원문을 보셨을 때 어떻게 나눠지냐가 대부분 나오거든요. 자제분들로 이꼴리 준다, 뭐 이렇게 나온다 하게 되면은 first property를 사고 두 번째는 리빙 트러스트 이름으로 구입해서 하게 되게 되면 그것 또한 n분의 1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뭐 한 57 이러니까 뭐 이제 정신없이 집을 사는 거야. 이것도 네. 사고 저것도 사는 건데 그때마다 변호사 사무실에다가 레코드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이제 타일만 그분 재산을 뽑았는데 한 집이 5채 있어. 근데 리빙 이제 다 그분 타일이에요. 네. 리빙 트러스트 타일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내추럴 automatically 그냥 n분의 1로 넘어가는 거죠. 네, 그거는 저희가 리빙 트러스트를 할 때 스케줄 A라고 해가지고 리빙 트러스트 아까 그 큰 배로 들어가는 네, 자산의 네, 목록을 네, 저희가 네, 적어 놓거든요. 어떤 손님들은 리빙 트러스트로 계속 구입을 하신 다음에 변호사한테 자산 목록을 업데이트 안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다고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타이틀 리코딩입니다. 제가 저한테만 업데이트를 하시고 리코딩 자체를 게을리 하시잖아요. 그게 더 문제입니다. 저는 저만 가지고 있는 서류이지 이게 저희가 스케줄 A라는 것을 제가 어디 가서 등록하는 서류는 아니거든요. 근데 리코딩 자체는 디드는 저희가 퍼블릭 서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한테는 그때그때 알려주시는 게 좋긴 한데 안 알려주시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어요. 반대로 계속 부동산을 사시면서 개인 이름으로 사시고 리빙 트러스트로 전환을 안 시키셨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프로베이 콜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리빙 트러스트를 만드신 다음에 계속적으로 리빙 트러스트 이름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이제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니까요. 만약에 타이틀이 집을 팔아야 되는데 리빙 트러스트가 돼 있어요. 네. 저희가 뭘 봐야 돼요? 만약에 이제 집을 내놓고 팔아야 되니까 뭐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지
예. 그래서 보시게 되게 되면은 그거를 한번 같이 리뷰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 만든 게 있고 두 번째 만든 게 있고 세 번째 만든 게 이렇게 쫙 있거든요. 근데 가장 마지막 거가 어떻게 적혀져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어떨 때는 진짜 상속 소송이 뭐 때문에 일어나냐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만들어졌다라는 거. 리빙 트러스트 서류 자체는 저희가 퍼블릭 다큐멘이 아니고 프라이빗 서류예요. 망자가 갖고 있어야 되거나 망자의 자녀가 갖고 있거나 망자의 변호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 엄마가 저한테 하나도 안 주시고 예를 들어서 사회에 기원 다 단체로 하겠다라고 그거를 사회 단체를 한 두 군데를 정해놓고 첫 번째는 제 이름을 다 넣어놨다가 두 번째는 제 이름을 싹 빼고 사회 단체로만 딱 넣어놨어요. 그러는데 제가 에이전트분한테 찾아갑니다. 뭐 만들고? 첫 번째 것 만들고. 왜냐하면은 등기상에는 제가 베네피셔리인지 그 사회단체가 베네피셔리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때 손님들한테 이게 마지막 서류인가요? 라고 확인을 한번 해놓으셔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거를 리턴 이메일로라도 받아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니게 되면은 파시고 나서 엉뚱한 분이 돈을 받아가시고 베네피셔리가 그 후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일이 잘못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길게 쓰실 필요 없고요. 그냥 리턴 이메일로 이게 마지막 서류인 거 확인하셨습니까? 라고만 하시면은 그때 특별하게 다른 건 다시 안 하셨지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기 셀러한테 트러스트 리빙 트러스트인 셀러한테 이 에이전트가 리스팅 받을 때 받아야 되는 서류가 지금 그냥 그 사람 트러스티라는 그 증명서하고 네네. 마지막 서류라는 그거를 예. 근데 어떨 때는 이럴 경우도 있어요. 고치시면서 부분만 고치신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3개였는데 맨 처음 3개는 전부 다 아이들에게 3사람씩 3분의 1씩 주라고 했다가 두 번째는 1, 2, 3으로 나눴다가 세 번째 와가지고는 하나에게만 다 주겠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안타깝게도 마지막 거가 딕테이트 하긴 하지만은 흐름을 좀 봐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애매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역할을 좀 다른 사람에게 토스를 해야 됩니다. 그죠? 에스크로가 뭐 페이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많은 경우에 에스크로가 보여하고 타이틀 컴퍼니가 인바업 합니다. 타이틀 컴퍼니가 인바업해서 이제 바이어 입장을 이제 대변을 해주는 거죠, 한마디로. 질문인데요. 네. 만약 한국에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그건 리빙 트러스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적을 수는 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법적 효과는 없습니다. 네. 이게 맞는 질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부부 이름이나 개인 이름으로 샀다가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그 디드를 트랜스퍼 하려고 그러면 재윤자를 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세요. 은행 쪽에서는 많이들 여쭤보시죠. 네. 타이틀 이름이 바뀐 거니까 그것도 재윤자를 원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걸 꺼려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리보커블 리빙 트러스트는 텍스 아이디를 따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의 그냥 소셜 넘버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걱정 없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면은 네. 보통 그 타일에 이상이 생기거나 변동이 생기면 타일 인슈런스가 캔슬이 되거든요. 그날부터. 네. 그래서 A와 B가 조인트 텐스를 갖다가 퀵플랜드에서 하나가 빠지거나 애더하는 순간에 타일 인슈런스는 거의 커버를 안 해줘요. 네. 근데 리빙 트러스트도 이게 일단 베스팅이 바뀌는 거잖아요. 타입이. 네. 그러면 타일 인슈런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때까지 타이틀 인슈런스 자체가 문제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법상으로도 저희가 리보커블 리빙 트러스트 자체는 계속 이 두 분께서 권한을 지니시고 계속 같이 갖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스팅 자체도 리보커블 트러스트를 한다고 해서 프로퍼티 텍스가 베스팅이 바뀌면 올라가잖아요. 이건 바뀌지가 않습니다. 리어세스가 안 되고 그대로 갑니다. 그럴 경우에 리버커버로만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 리보커블은 이제 필요에 의해서 쓰실 수도 있는데요. 예전에는 메디카를 받으시는 분들이 이 리보커블 트러스트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메디카를 받으시다가 돌아가시게 되게 되면은 나라에서 환수 조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리보커블 트러스트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리보커블 트러스트만 제대로 해놓더라도 나라에서 환수 조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리보커블 트러스트는 예전에 비용도 저희가 많이 차지를 하고 손님 입장에서는 넣으면은 이제 락인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배인데 리보커블 트러스는 물건을 옮기고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이 리보커블 트러스는 본인이 그 배에다가 물건을 올려놓고 철사를 꽁꽁꽁꽁 싸내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내가 터치할 수 없는 누군가의 것이다. 누군가? 내가 정한 베네피셜의 것이다. 라고 꽁꽁 싸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나라에서 환수 조치를 irrevocable trust면 안 했는데 2017년도 1월 1일부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메디칼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리보커블 트러스트에 넣게 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리보커블 트러스트에 넣게 되게 되면은 자녀분이 아니고 타인에게 트러스트 역할을 맡기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끔 가다가 그럴 경우는 property tax가 reassess 됩니다. 그러면은 트러스트를 만들었을 때 나중에 린 걸리는 거를 막을 수 있나요? 트러스트 자체로는 린 걸리는 걸 막을 수는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리보커블 트러스트를 해놓게 되다 할지라도 제가 풀 컨트롤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린이 걸릴 수가 있죠. 근데 이 리보커블 트러스트를 했다고 해가지고 린이 안 걸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만들어 놓게 하게 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만 린이 걸리겠죠. 제가 살아생전 거의 저는 하숙생 취급을 받으면서 그냥 트러스트라는 이름만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 리보커블 트러스트 안에 있는 권한을 대부분 자녀에게 이양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만 린이 걸릴 수가 있겠죠. 제가 만약에 살아생전 인컴을 받겠다라고 해놓게 되면 제 인컴이 익스포즈가 될 거고요. 살아생전 인컴도 전부 다 자녀 겁니다 하게 되면 저한테 걸린다 하더라도 저한테서 가져갈 건 없다라는 거죠. 자녀한테 데미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녀분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녀분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역으로 부모님은 올려놓고 자제분이 대부분에 대한 것을 가져간 상태라면 자제분 때문에 문제가 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irrevocable trust를 할 때는 대부분 언제 하냐면은 자산 보호를 위해서 만드시는 분의 자산 보호를 위해서도 많이 만들어 드리고요. 또 하나는 상속세에서 빼기 위해서도 많이 만들어 드립니다. 제가 다음번에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상속세라는 것은 나라에서 돌아가시는 망자에게 자산에 대해서 붙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살아생전 주셨을 때 기프트에 대해서 붙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라는 것은 하고 증여세가 지금 11.2로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적어도 한 분께서 돌아가시면서 거의 한국 돈으로는 112억까지 남기시고 돌아가시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250. 그렇죠. 둘이서 합치게 된다면은 거의 240억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220.4죠. 네. 네. 손님들이 대부분 오해하시는 게 나는 상속세 낼 만큼 그런 재산도 없으니까 리빙 트러스트 안 해도 돼 하시는데 리빙 트러스트의 시작점은 15만 불입니다. 근데 이게 그로스 밸류예요. 여기서 최근에 15만 불 미만의 집을 팔아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어떤 재산이 있게 되게 되면 리빙 트러스트가 같이 붙게 된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경우는 뭐였냐면은 어떤 할아버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모빌홈을 갖고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모빌홈 앞에 예를 들어서 홀푸드랑 뭐 스트레이터 조스 이런 게 생겼어요. 이게 가격이 슬슬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할아버님 생전에는 15만 불 이상을 안 올라갔다가 갑자기 올라간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프로베이스를 가야 됩니다. 또 다른 아까 트러스트 리빙 트러스트를 했는데 뭐 메디컬 그거를 안 네. 하려고 이렇게 하시고 근데 그거를 셋업해 놓는 거는 말씀하셨듯이 15만 불 이상의 자산이 있는 건데 어떻게 메디컬을 받으시나요? 아니면 옛날에 받았던 거를 제 메디컬 그거는요. 이제 저희가 지분 공제 대상이 돼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집 자체하고 자동차 한두 대까지는 공제 대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인컴하고 집 외 자산은 굉장히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손님들께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자산도 낮아야 돼. 그러니까 아니요.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집 자체는 exemption이 되는데 지금은 exemption 자체에 대해서 집이라는 그 자체가 이제 exemption이기 때문에 가치에 대해서 크게 따지를 않거든요. 근데 솔직히 조금은 다른 분들한테는 억울하잖아요. 어떤 분은 300만 불짜리 집에 살면서 메디칼을 받으신다는 말이 좀 말이 안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제한을 두려고 하는 움직임이 계속 있죠. 예를 들어서 한 65만 불까지 집을 갖고 있으신 분에서만 인컴이 작으신 분들의 메디칼을 주겠습니다. 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손님들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이제 바로 막 자식들한테 남기는 그러실 거예요.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네, 메디컬을 네. 받으시려고. 그래서 그게 네, 리버커블 트러스트를 해놓게 되게 되면 문제가 전혀 없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한테 전화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메디카를 받고 있어서 집은 공제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팔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맞아요. 근데 집은 팔게 되면은 비공제 대상이 됩니다. 왜냐? 제가 집을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기 때문이죠. 그렇다기보다는 잘 갖고 있으시다가 리버커버 트러스를 해서 자제분에게 넘기시는 것이 훨씬 더 좋죠. 네. 제가 아까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여쭤보는 네. 건데 이제 부모님이 뭐 20만 불에 샀는데 이게 100만 불로 뛰었을 때 네. 돌아가신 다음에 자녀분이 그거를 다시 어프레이저 받아가지고 하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리빙 트러스트에 있을 경우인가요? 아니면 그냥 아무 상관없습니다. 리빙 트러스에 없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프로베이스를 갈 경우라도 어프레이저를 다시 해서 팔게 되게 되면은 그때 스텝업인 베이시스를 받고요. 리빙 트러스를 해놓게 되게 되면 프로베이스를 안 거치고 그 스텝업인 베이시스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녀가 리빙 트러스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대부분 트러스티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어떤 분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패밀리 트러스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은 자제분들도 다 같이 이름을 넣어서 주인으로 만드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부부가 계속 주인입니다. 자녀분하고 같이 공동 주인이 되는 것은 LLC라든지 이제 회사를 진짜 만드시는 거고요. 트러스 자체의 단위는 한 사람이거나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일 때는 본인 개인 재산, 두 사람일 때는 부부예요. 그래서 자제분들이 대부분 트러스로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커뮤니티 프로퍼티, 네. 서바이벌십이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타이틀을 이렇게 네네. 하시게끔 하는 게 좋은데 네. 나쁜 점도 있지 않나요? 나쁜 점. 테넌스랑 제가 들은 게 있는데 정말 말씀을 아까 얘기해줬잖아요. 조인 테넌스는 만약에 프로퍼리에 대해서 아니 네, 어떤 분들도 그러시거든요. 네. 커뮤니티 프로퍼티로 바꾸면은 그거 가지고 콜트 가지 않냐라고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거 프로베이트 가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커뮤니티 프로퍼티만으로 했었을지라도 자제분들만 반대를 안 한다 하게 되게 되면은 애퍼데이빗이라는 것을 통해서 커뮤니티 프로퍼티 with rival survivorship과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재혼 가정인데 커뮤니티 프로퍼티인데 만약에 세 부인이 전부 다 받겠다고 애퍼데이빗을 신청하게 되게 되면은 자녀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클레임이 들어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티 프로퍼티 with right of survivorship을 하게 되게 되면은 애퍼데이빗으로 무조건 살아남는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고 커뮤니티 프로퍼티로 갖고 있을지라도 애퍼데이빗을 통해서 살아남는 사람이 가져갈 수는 있으나 클레임을 걸 수 있다라는 소지는 남아있다라는 거죠. 네, 본인 오시고. 저도 손님들한테 항상 말씀드려요. 이거를 변호사님한테 이제 개인 좀 빠지는 거. 네네. 네, 감사합니다. 가격이 얼마인가요? 리빙 트러스트 만드는 거? 저희는 그때그때마다 다 다른데요. 저희가 손님들이 리버커버 트러스가 있을 때가 있고 이리버커버 트러스가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리버커버 트러스는 저희가 시작하는 것이 거의 3,000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리버커버 트러스를 하게 되게 되면은 한 2,000불부터 시작을 하는데 등기마다 저희가 300불을 따로 받습니다. 저희는 에이전트를 따로 쓰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손님들이 돈이 많으신 분이 오셨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가격이 월등히 뛰죠. 제가 최근에 도와드렸던 분들은 뭐 LLC도 만들고 뭐 커머셜 프로퍼티 각각 LLC부터 시작해가지고 리버커버 리빙 트러스, 이리버커버 트러스 많이 만드셨거든요. 그럼 저희가 단위가 만 단위로 뜹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이제 어떤 손님이 이제 남자분만 직장을 다니시고 보통 직장 다니시고 하우스와이프고 또 이제 한국 분들은 영어를 잘 못하시니까 타이틀을 그냥 남자 걸로만 해요. 메리드 맨 저거 소울 그걸로. 그래서 네. 이제 남자 걸로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네. 그러면은 근데 갑자기 남편이 뭐 죽었다 이랬을 때 여자가 그거를 행사했을 때 그 과정이 복잡해요. 네, 그때는 만약에 공동재산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married man께서 돌아가시면서 개인 재산을 남기셨을 경우에는 프로베이스를 가야 되고요. married man께서 공동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을 경우 어떻게 필요해요? 커먼하고 저거 커뮤니티 프로퍼티하고 세퍼레이트 프로퍼티가요. 시작점이 다릅니다. 세퍼레이트 프로퍼티는 결혼 후라든지 결혼 전이라도 본인께서 진짜 증여라든지 상속을 통해서 했거나 아니면 결혼 전에 본인의 노동력을 제공해서 받아놓은 재산입니다. 커뮤니티 프로퍼티는 결혼 후에 한 사람만 노동력을 제공하더라도 부부 공동의 재산이 되는 거죠. 네. 보통 제일 많은 케이스가 그건가요? 커뮤니티 프로퍼티인데 이제 여자들이 뭐 영어도 잘 못하고 또 크레딧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예, 그러실 경우에는 사모님께서 받아오시기 위해서 스파우스 프로퍼티 페티션을 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배우자 청원입니다.
이거는 프로베이트하고는 과정이 훨씬 더 짧긴 한데요. 그래도 콜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냥 딱 갑자기 무슨 일이 something happen했다 그러면은 여자가 바로 행사를 못해요? 못해요. 그거를 다 받아서 콜트 오더가 끝나가지고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팔 수도 없고. 네. 근데 캘리포니아는 부부 공동 오너십. 예, 그런데 타이틀 자체가 한 사람 위로 올라오게 되게 되고 그 타이틀 오너가 사망하게 되게 되면은 공동재산이었는지 개인재산이었는지 나라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판가름을 콜트에 가서 하는 거죠. 근데 두 사람이었는데 공동재산이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나온 데에 맞춰가지고 살아남은 사람이 받아올 길이 생기는 거죠. 예.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선생님 점심 같이 해요. 아, 제가 올라가야 돼서요. 손님이 계셔가지고. 네네네. 다음에 해요. 네네, 알겠습니다.